자, 84번 주택 리모델링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개념과 절차 바르지 못한 건 리모델링. 1번 리모델링은 건축물 노후화 억제 기능이 향상돼서 대수선하거나 대수선하나 사용검사 또는 사용 승인으로부터 15년이죠. 단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 조례 정하는 경우는 그 연수가 경과된 공동주택을 세대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이 10분의 3 이내 또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 때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수선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증축형 리모델링과 대수선형 리모델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적어도 증축형 리모델링은 15년, 최소 15년이고 다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는 시도 조례가 기간을 정했으면 그 연수가 경과됐어야 됩니다. 주거 전용 면적 10분의 3이죠. 85제곱미터 미만 10분의 4까지 증축 가능합니다. 2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시킬 수 있고요. 수직 증축하는 경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최대 3계층이야. 다만 14층 할 때 2계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4번 동을 리모델링하는 각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각 동의 또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리모델링하면 4가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각 동의 구분 소유자 3분의 의결권의 3분의 2 전체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의결권의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시장구수구청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설립 인가. 5번 조합세 인가 후 3년 이내 세대수 증가가 없거나 세대수가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시장으로서 해야 되고 증가된 세대수가 30세 이상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3년 이내는 2년 이내죠. 조합세 인가 후 2년 이내 세대수 증가가 없거나 세대수가 30세 미만 증가된 경우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시장구수구청에 하는 것이고 30세 이상 증가됐을 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개념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하죠. 매도 청구 이해하시고요. 85번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 바르지 못한 것. 자, 한 문제 매년 또 출제합니다. 지역주택자는 동일한 지역 9개 권역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는 20 이상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으로서 조합서 인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에 하나여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자가 조합이 될 수 있다. 좋습니다. 2번 직장주택조합은 동일한 직장의 20 이상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왜?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만이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주택자는 설립 인가가 있고 설립 신고가 있어요. 인가 있고 설립 신고가 있다. 설립 인가는 주택을 건설 목적이고 설립 신고는 공급받을 목적이죠. 설립 신고했을 때는 반드시 무주택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공동주택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각동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시장으로서 설립 인가를 받아 등기 없이 설립한다. 각동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으로서 설립 인가를 받아 등기 없이 설립합니다. 자,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과 도에서 매도 청구 가능하죠. 5번 주택자만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또는 신고한 후부터 구성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나 아니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만 그렇습니다. 지역과 직장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하는 경우. 자, 추가 모집이죠. 추가 모집.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범위에서 추가 모집 몇 번이라도 가능합니다. 일전 결혼이 발생하면서 충원,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라는 표현을 썼어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발의 못한 것은 5번 되겠고요. 86번.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세 인가, 신고, 이후부터 신규 가입이나 교체가 금지됩니다. 다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범위에서 추가 모집이나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할 수 있는데 다음 충원 가능 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충원 가능 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충원 가능 사유죠. 첫째, 조합원 사망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 승인 이후에 입주자 선정 지위, 양도, 증여, 판결도로 이전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계 승인 이후는 양도가 가능해요. 조합원의 탈퇴, 조합원 탈퇴만 가지고 안 되고요. 조합원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조합원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전체 주택건설 예정수가 100세대였고요. 조합원이 60명이었습니다. 그럼 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넘으면서 최소 20명이 넘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5명이 탈퇴했어요. 몇 명 남았죠? 55명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충원 안 한다는 얘기죠. 왜? 그래도 55명이니까 2분이 넘잖아요. 그럼 만약 20명이 탈퇴했다. 그럼 40명밖에 안 되죠. 그럼 100명이 2분이 못 되죠. 이때는 충원한다는 얘기입니다. 3번.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된 경우 좋죠? 5번. 사업, 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사업, 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 2분의 1 미만. 원래는 조합원 수가 아까 100명이었죠. 건설 예정 세대수가. 그래서 60명이었는데 이번에 사업계 승인 받는 과정에서 200세대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조합원은 몇 명이라고? 60만밖에 안 되죠. 그럼 200명이 2분의 1 못 되네. 이 경우 충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충원 가능 사유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되겠네요. 87번. 주택상환 사채입니다. 바르지 못한 거. 주택상환 사채는 1번 민영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 확보죠. 국토교통부장 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주택상환사는 민영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 확보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면 국토교통부장 승인을 받아야 돼요.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단, 등록사업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자격 요건은 자본금이 얼마 이상? 5억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은 돼야 돼요. 그리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 자,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아야 된다. 좋습니다. 3번.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서는 자본금은 5억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이 300세대 이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냐?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까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주택건설이 300세대면 300세대까지 발행할 수 있다고요. 4번. 주택상환사채는 김용으로 발행하고요. 중도사회는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해외 이주 등 이런 경우 가능해요.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인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취득자의 성명이 채권 증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 바랍니다. 5번. 주택상환사채 발행 절차 등에 관하여 상법 중 사채 발행하는 규정을 정한다. 주택상환사채 발행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게 빠졌죠.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이죠.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은 5번 되겠습니다. 또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가 발행했던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택3원사채 상환기간 몇 년이죠?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3년은 언제부터 언제도?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까지.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 가능일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88번 갑니다. 자, 입주예정자 보호대책, 이 저당권 설정된 금지 규정이죠. 저당권 설정된 금지 규정. 이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조합인 사업주택의 저당권 설정된 금지된 기간은 입주자 모집권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 이후 60일까지다. 자, 원래 저당권 등 설정 금지된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 이후 60일까지죠. 그런데 조합일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합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입니다. 사업 계획 승인 신청. 2번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은 주택이 하나며 대지는 대상이 아니다. 주택과 대지가 되죠.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등의 자 여기서 등기된 임차권입니다. 등기된 임차권. 4번 사업주체는 대지에서 입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입자 모집권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양도 하나, 제한물권 설정 둘, 압류, 감류, 가처분 등이 금지되는 내용을 부기 등기해야 된다. 자, 부기 등기 뭐죠? 부기 등기는 주택과 대지하는데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요.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압류, 제한물권 설정할 수 없다, 압류할 수 없다, 감류, 가처분할 수 없다. 그리고 부기 등기 이후에 처분행위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다. 맞나요? 부기 등기 후에 처분행위 효력은 당연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 어떤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사업주택 경영 부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유효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사업주택 경영이 부실해져서 입주 예정자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효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죠. 무효는 무효인데. 그래서 옳은 것은 여기서 4번으로 가시 바랍니다. 5번은 원칙적으로 무효되는 표현 쓰면 좋겠죠. 89번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에 필요한 용지 확보를 위한 대체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 중 그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용지 확보를 위한 대책. 용지 확보를 위한 대책.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한마디로 이건 어때요? 택지 공급 대책 말하는 거죠? 택지 공급 대책. 그럼 택지 공급 대책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택, 건설, 촉진, 대책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걸 택지, 공급, 대책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있죠. 하나, 둘, 셋. 첫째 뭐다? 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입니다.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채비지, 우선 사용입니다. 세 번째, 토지 등의 수용, 사용입니다. 토지는 수용, 사용. 세 가지예요.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 채비지 우선 사용, 토지 등 수용, 사용. 1번 도시화 사업시행령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 여기는 국민주택용이 꼭 들어가야죠. 사용을 원하는 경우 개발법엔 채비지 총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서 매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도시화 사업시행령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겠다는 경우 채비지를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땐 타의 우선하에 매각 임대할 수 있다. 그렇죠?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인데 국가나 지방자치한테 토지를 매각하는 임대할 때는 원래 공개 입찰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 여기 소리가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고 싶다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하여 매각 임대할 수 있다는 수의계약으로. 3번 이 경우 매수 임차로부터 2년의 주택 건설이나 대중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4번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 공구에 대한 공사 착공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기타 공구는 해당 단지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해야 됩니다. 5번 주택법상 사업조치는 주택건설이나 이를 대준사를 위해서 타인 토지를 수용 사용 가능하다. 자, 주택법상 타인 토지 수용. 주택법상 타인 토지 수용은 누구만 가능하다? 공공사업주체. 국가, 지방자치는 공사입니다. 국가, 지방자치, 공사인 사업주체는 국민주택 건설입니다. 또는 대중사에서 타인 토지를 수용 가능하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5번 되겠습니다. 10번 주택건설 절차관련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거. 1번 30호 30세대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해당 대지면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단, 특별도지사에게 또 시장군수에게 10만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기억하세요. 30호 30세대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가 있었죠. 50호 50세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단, 특별도시장 군수에게 10만 이상일 때는 시도에서 대도시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2번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말이죠. 지방공사 빠져야 됩니다. 국장이죠. 3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정당성 없는 얼마 이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 건축 허가 신고가 의제됩니다. 건축을 받은 걸로 봐요. 주택법이 특별법이라는 얘기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 신고를 받은 걸로 본다. 4번 사업조정 승인받은 날부터 몇 년에? 5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정당형 사유가 있는 게 1년 범위 내에서 공사 착수에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사업계획도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 사용검사만. 자, 사용검사권자죠. 사용검사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까 사업계획 승인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사용검사입니다. 그래서 사용검사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국토교통부장.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용검사권자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되겠네요. 91번 주택공사 교란행위죠.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여기서 주택공사 교란행위는 이건 우리가 이건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또는 지위를 만행해 양도하는 행위, 양수하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대표로 양도금리 증서 뭐가 있습니까?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지역, 직장, 조합원이지. 주택, 상환, 사채.
또는 소위 입주권이죠. 딱지. 이걸 양도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전적으로는 첫째, 지위에 무효가 되죠. 두 번째, 공급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 가능합니다. 이건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세 번째, 사업주체 주택가격 해당금을 지급하고 환매 가능하죠. 환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환매했으면 퇴거 명령할 수 있죠. 다섯 번째, 형사처벌 3년 3천입니다. 3년 이하지 3천만 원이면. 그런데 여기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죠. 상속과 저당권 설정. 이건 양도 양수를 보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입자 저축 증서 주택 사망 사채를 양도하거나 양도를 알선한 행위는 공급자적 교란에 해당된다. 다만 상속이나 저당권 설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자 저축 증서를 이용하여 공급 신청을 한 경우 당연히 공급 신청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번 사업주 주택 공급적 교란 행위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주택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주택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공급적 교란에 의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매수인에게 주택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때는 입자가 퇴거를 명할 수 있고요.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죠. 2천만 원 이하입니다. 3년 3천만 원. 정답 5번 됩니다. 92번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지위에 전매금지 특례로서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 전매가 가능한 사유를 내는 것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상황. 우리가 전매금지 있죠. 입주자 저축 증서라든가 주택이 전매가 금지되는데 이때 전매가 금지된 것을 예외적으로 사업주체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로 이전인데요. 여기서 이전은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된다는 키포인트. 세대원 전원. 첫째, 다른 행정구로 이전한다. 근데 다른 행정구에 수도권으로 아니어야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한다. 해외에 이전한다. 해외 이전 산치라고 하잔다.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넘겨준다.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다. 이 7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1번 세대원 근무, 생업상 사재나 질병 치료를 하여 취약 결혼에 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죠.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됩니다. 2번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 세대원 전원이 이전이죠.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지 않은 경우죠.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전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4번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 선녀는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 선녀는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5번 입주자 선녀는 지위 또는 주택의 전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입주자 선녀는 지위나 주택의 전부를 배우자에 증여하는 경우.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증여해야 되죠. 일부. 그래서 말하지 못한 것은 5번 되겠습니다. 93번 주택법상 주택 공급 및 분양가 상한제 옳지 못한 거 물어봤습니다. 분양가 상한 옳지 못한 거. 1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인 경우와 공공택지나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서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첫째, 공동주택이고요. 공동주택. 두 번째, 공공택지고요.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입니다. 공동주택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경우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된다 기억하세요. 이때 분양가격은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라죠. 택지비하고 건축비랍니다. 세 번째, 이때
건축비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건축비.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입니다. 기본형 건축비. 원칙 누가? 국장이 결정 고시하도록 돼 있죠. 매년. 그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외적으로 결정해서 고시가 가능합니다. 결정 시간. 택지비는 공공택지, 민간택지가 다르죠? 공공택지는 어떻게 한다? 이건 공급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신뢰가 가니까. 민간택지는 이건 뭐예요? 민간택지는 감정가를 합기준합니다. 플러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자, 이게 택지비입니다. 관광특구에서 건설 높이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세 가지 있죠.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 두 번째,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 건축물입니다.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의 공동주택.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에선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입니다. 심의 의결한 경우. 그러니까 경제자유에서 무조건 정하지 않는 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4번, 등록사업자인 사업주는 주택에서 입주를 모집하려면 시장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복리시는 신고해야 됩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공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5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가를 함께 고시해야 된다. 이게 뭐다? 분양가격. 공시죠? 공시. 분양가 공시는 누가 한다고요? 분양가 공시는 공공이냐 민간인으로 나눠서요. 공공이든 분양 공시 누가 해요? 그냥 사업주체가 합니다. 밀만하기 때문에. 민간은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분양가의 공시. 자, 이렇게 해서 분양가의 공시까지 해서 주택법을 모두 마무리했고 이제 마지막 농지법 남았습니다. 자, 농지법은 먼저 농지의 개념으로 봤죠.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농지는 우리가 크게 개념을 농작물 경작지 단연성 식물 재배지 농지 개량시설 부지 농축작물 생산시 부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가지 얘기인데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 지목이 전, 답, 과손이 아닌 것이 농작물 경제는 단연성 식물 재배 기간 3년 미만인 것 농지 아닙니다. 두 번째, 지목이 임야인 것이 형질 변경하지 않고 단연성 식물 재배했을 때 농지가 아닙니다. 초지 농지가 아닙니다. 또 관상용 수목 묘목 재배지 이것이 비판매 목적일 때 농지가 아닙니다. 이것만 좀 유의하시면 되겠네요. 1번, 농작물 경작, 단연성 식물 재배 이용되는 토지나 농작물 경제 이용되는 토지, 개량시설, 양수시설, 수로 제방부지 농지죠. 2번,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고정시, 온실, 비닐하우스, 그 보수시설 부지 농지입니다. 3번, 지목이 전, 답과서 아닌 토지가 농작물 경작, 단연성식물 재배를 계속 이용해 3년 미만인 거 농지 아닙니다. 3년 이상이면 농지죠. 4번,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 변경하여 단연식물 재배했다. 형질 변경해서 단식물 쓰면 농지입니다. 조기용 관상용 수목이나 묘목을 비판매 조기용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이거 농지 아니죠. 비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지목이 답인 토지를 농작물 경제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지목이 전답 다수원입니다. 경작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일시적 미경작이면 이건 농지로 봅니다. 계속 경작하자면 농지로 보잖아요. 그럼 일시적 미경작이면 농지로 봐야 되겠는데 앞에가 농지가 아니죠. 그래서 드린 것은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제. 농지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냐? 자, 일반인들은 농지 소유 상한은 없죠. 1번, 농업인의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해서 현행 농지법 일반적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2번, 주말 체험 영농 1세대원 전원 1,000주보다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원 미만. 3번, 농지를 상속받아 농업경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상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농업경 하는 경우. 그럼 농업경을 하지 않을 때는 1만 주부터 이하죠. 8년 이상 농업경하는 자, 이농하는 경우 1만 주부터 이하 소유하나 그렇습니다. 네 번째, 위반 시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초과 소유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위반 시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초과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초과 소유농지. 5번, 미처분 시 시장 후 수호증년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그 농지 처분 명령을 하여야 된다. 자, 미처분 시 시장 후 수호증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 6개월 이내 농지 처분 명령을 해야 된다. 맞아요? 처분하시 할 때 시장 농지 소유에서 6개월 이내에 그 농지 처분 명령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해야 된다. 명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하죠. 명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잘못됐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 세 가지죠.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상속받아 경영하지 않는 경우. 또 8년에서 농업경 이동하는 경우 1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1년에 처분해야 되는데 그 농지를 소유하고 싶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대신 임대준 조건으로. 자, 96번 농지 처분 의무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 사유 발생하는 덜 만에 1년 이내 당해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만약 농지 소유상을 초과했으면 초과 농지죠. 2번, 시장 수호권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서는 6개월 이내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처분 명령. 3번, 농지 소유자 처분 명령 받을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당해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4번, 한국농어촌공사는 무슨 가격? 공시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수 있죠. 단 실제 거래가격 공시가가 날 때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여기서 실거래가가 나옵니다. 5번, 시장 후 수천년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정당 사유 없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지 토지 가액 공시가 기준이죠. 100분의 30에 상당한 이행감 1년에 1회씩 계속 반복 부과할 수 있다.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입니다. 공시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이행감 1년에 1회씩 계속 반복할 수 있다고요. 이게 농지 이행 강점이죠. 1년에 1회씩 이행할 때까지. 자, 97번 보겠습니다. 농지 취득자금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나이라는 것이다. 기술정 틀린 거. 농지 취득자 지명. 농지 취득자는 농지 실수요자 증명제도죠.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실수요자 증명에서 농지 취득자금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농지 취득자금 발급받느냐 발급받지 않는 것은 계약이냐 계약이 아니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1번, 국가 지방자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안 받으겠죠. 공용입니다. 농업법인 합병 안 받습니다. 왜? 합병은 포괄성이니까. 둘 다 안 받겠네요. 농지 협의 안 받습니다. 농지 허가나 신고는 받는데 협의는 안 받아요. 환매 안 받죠. 내 농지 내가 되찾아오는 거니까. 3번, 농협협회 또한 담보농지 취득, 담보농지 취득은 안 받습니다. 왜? 담보농지 취득은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농사실자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를 취득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안 받습니다. 4번, 상속인에 대한 유증 안 받습니다. 제3자에 대한 유증은 받는데 상속인 유증은 안 받아요. 공인농지 분할 안 받습니다. 민사집행 경매 받아요. 판결 받습니다. 증여도 받아요. 교환 받습니다. 교환 다 받아요. 그래서 받는 것은 5번 되겠네요. 5번. 유증은 받아야 안 받아요? 유증. 유증은 우리가 상속인에 대한 유증 안 받고 제3자 유증 받는다고 그랬죠. 98번 농지 취득자였으면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1번.
농지취득자금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나, 시험연구 실습지 목적 하나, 주말 체험영농 목적 둘. 이런 경우 그러하지 않다.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을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 없는 경우 첫째마다 주말 체험영농, 두 번째 시험연구 실습지 목적, 농지전용 허가신고, 영농용권 분리농지, 이 네 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농지취득자금 발급받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2번,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금을 첨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3번, 토지를 허가구역안에서 양도담보기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토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토지 허가는 유상계약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유상계약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만약 받았다면 농지취득자금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국토개법상 토지를 허가를 받았으면 농지관에서 농지취득자금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그랬죠. 4번, 상속으로 농지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금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 유증에 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유증은 아까 상속인에 대한 유증은 안 받지만 제3유증 받습니다. 5번, 농지취득자이면 농지 소지에 관한 시장, 군수, 구청의 시, 구, 읍, 면장입니다. 시, 구, 읍, 면장. 얼마이노? 4인에. 농지 전역에도 농지취득 발급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농지 전역 받는 게 아니죠. 허가 신고는 받지만 협의는 안 받잖아요. 잘못됐네요. 그래서 시, 구, 읍, 면장 잘못됐고 농지는 무조건 농지는 받아야 된다. 여기서 잘못됐고요. 틀린 것은 5번 되겠습니다. 99번 농업진흥적입니다. 타당하지 않아서 농업진흥적. 1번 시류산 농림축산식품 승인을 얻어 농업진지를 지정하죠. 이 경우 녹지적이거나 계획관리할 때 농림축산식품이나 승인하는 국토교통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농업진흥적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눠지죠. 3번 보호구역은 용손확보, 수질 보호전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로서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에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1종, 2종 근린사실 설치되기 가능합니다. 3,000이 아니고 1,000. 4번 농업진흥적은 국토개법은 농림적, 관리적, 자연환경보전적, 녹지적을 대상합니다. 다만 5번 특별시 녹지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적을 지정할 수 있는 적은 네 군데입니다. 농림적, 관리적, 자연환경보전적, 녹지적. 단 녹지에서 특별치는 안 돼요. 그리고 관리적 하는 농지에 농업진흥적을 지정하게 되면 관리적은 뭐로 바뀐다고 그랬죠? 관리적은 농림적으로, 농림적 결정시가 간주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타당이라는 것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0번 농지 전용이죠. 농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농지 전용입니다. 틀린 것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농지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의 직접 권한을 것은 바로 농지 전용 하나뿐입니다. 농지 전용을 받은 후 그 목적 사업과 관련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하고요. 허가권 전용은 취소할 수 있다 좋습니다. 농지 전용을 받아서 2년 공사에 착수해야 돼요. 만약 2년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농지 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농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보존 부담을 납부해야 되며 농지를 전담 과수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농지 보존 부담을 납부해야 됩니다.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3번 농지 전용화를 받아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어 있는 토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시장구수 승인을 받은 자, 이게 농지 용도 변경 승인입니다. 용도 변경 승인은 시장구수 구청장한테 받습니다. 5년 이내. 4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전용을 받거나 신고하기 시 판명됐을 때는 농지 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자 관계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에 위반된 경우 등 사유가 있으면 농지 전용을 취소해야 된다. 자, 조치 명령에 위반된 경우 취소해야 됩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전용을 받았다. 또 아까 우리가 2년에 착수하지 않았다. 농지 보존 부담을 납부하지 않았다. 취소 사유입니다. 할 수 있는 사유. 근데 조치명 위반은 취소
해야 한다는 겁니다. 5번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하지 않는 시장구 수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농지 타용도 이상 시장구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요. 이 경우에 농지 보존부담 납부하지 않죠. 농지 지목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농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는 5번은 타용도 일시 사용하지 않는 시장구수 허가를 받는다. 이건 좋은데 농지 보존부담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목 변경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농지 전용과 농지 타용도 일시의 가장 큰 차이점. 농지가 전용되는 경우는 농지 보존부담 납부한다. 농지가 전용되는 경우는 지목 변경 가능하다. 단 농지 타용도 이상은 농지 보존부담을 납부하지 않는다. 지목 변경도 안 된다. 이것만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농지법까지 일단 문제를 오늘 다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빨리 지나봤습니다만 뭐 너무 길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문제를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 집에서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체육과대에서 문제를 자꾸 두 번 세번 읽어보시면 이 문제가 완전히 내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돼요. 그럼 이 문제가 잘 기억이 됐으면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비슷한 문제 한 50%나 나올 거라고 거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실제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또 이렇게 일치했는지 한번 확인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 11월부터 1년 동안에 걸쳐서 쭉 지금 강의를 해왔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참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공부하다 보니까 어때요? 공인중개사 공부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전에 서울대학 갔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강의를 하다 보면 공인중개사를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현상이 뭐냐? 사람들이 많이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는 공부하시겠다 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공인중개사를 갖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능력이 한계도 느끼기도 하고 또 공부할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게 참 어려운 곳이라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겸손해진 것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실제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야 될 공부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많았기 때문에 사실 1년간은 굉장히 우리가 벅찬 공부입니다. 그래서 올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시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그게 끝이 아니고 이것이 시작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수업 전에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부동산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서 이제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는 그야말로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코어라는 것도 많을 겁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종합부동산회사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능력이 없는 공인중개사 겨우 60점에서 달랑 합격했다. 그러면 실제 나가서 여러분이 응용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자격증 걸어놓는다고 해서 절대 돈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부터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사실상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제 공법을 기초해서 토지도 공부하셔야 되고 경매도 하셔야 되고 또 상가도 공부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부동산 쪽에 전문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자격증 땄으니 여기 끝이다 하면 절대 그 사람 어떻습니까? 이 분야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여러분 부동산 입문을 하셨기 때문에 유능한 성적, 좋은 성적을 합격도 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쪽에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도 하셔서 내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거듭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후반기가 100세 사는 우리 시대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인생에 이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합격을 한 다음에도 다시 좋은 자세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 그럼 모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시고 합격해서 좋은 유능한 공인중개사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